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발 아래에 둔 SJ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파노라마는 마치 신의 시선처럼 모든 것을 작고 하찮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풍경조차 사무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흩어버리지는 못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한때 국가정보원의 최종의 요원으로서 어둠 속에서 나라를 지켰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빛을 잃고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그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이었다. 한때는 나름대로 중경위업을 이끌던 그였지만 지금은 파산 직전에 늙고 초라한 사냥개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 공간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 SJ그룹의 총수 한서연 의원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류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강 회장님. 한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병철이 아닌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 회사의 부채 전액을 SJ그룹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신의 아들 강지훈 씨의 신병을 5년간 저에게 양도한다. 이 계약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어 보였다. 강병철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몸을 떨며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한 총재님 약속대로만 해주신다면. 이놈은 이제 총재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어떻게 쓰시든. 그는 아들이라는 단어 대신 이놈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비굴한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배신 앞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박탈당했다. 명예, 직업, 그리고 이제는 자유까지도. 한서연은 더 이상 강병철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명하시죠. 강병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소리가 지훈의 귀에는 자신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명이 끝나자 그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안도감과 기쁨마저 서려 있었다. 아들을 팔아넘기고 얻은 안도감이었다. 한서연은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볼 일은 끝났으니 나가보시죠. 비서가 아래까지 안내할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대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강병철은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은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음을 직감했다. 이제 거대한 사무실에는 지훈과 한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여전히 감정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경호원으로 쓰거나
혹은 그보다 더 굴욕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구매했을 것이다. 전직 특수요원이라는 그의 경력은 이런 부자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장난감일 터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모욕적인 명령을 내릴지, 어떤 식으로 자신을 길들이려 할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훈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거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지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 감정가의 눈빛과도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훈은 자신을 샅샅이 훑는 그녀의 시선에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려고 마음먹은 순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목소리에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천천히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둘 사이에 거리가 두어 걸음 정도로 좁혀졌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이목구비, 흠 하나 없는 피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강렬한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었겠지만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배신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당신 눈. 한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국가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팔려왔고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영혼이 부서졌을 텐데. 그녀는 마치 그의 내면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대답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상품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했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부서진 장난감을 사는 취미는 없습니다. 강지훈 씨, 내가 당신을 산 이유는 당신의 그 죽지 않은 눈 때문이에요. 그 말은 지훈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는 이 여자의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해와 비슷한 무언가였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하이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컸고 지훈과 마주 섰을 때 거의 눈높이가 맞을 정도였다. 그녀는 책상을 돌아 지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차갑고도 매혹적인 그녀와 꼭 닮은 향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지훈의 뺨을 향해 뻗었다. 지훈의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방어태세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다. 그의 뺨에 닿은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 윤곽을 쓸어내렸다. 그 행동에는 어떠한 성적인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호기심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진지함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복수. 그 단어는 지훈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화산의 마그마를 건드렸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부패한 권력자들, 진실을 외면한 조직,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팔아넘긴 가족까지 어찌 복수하고 싶지 않겠는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들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복수를 행할 칼자루 대신 노예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복수는 힘 있는 자들의 사치일 뿐입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를 냈다. 그의 대답에 한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뺨에서 손을 떼고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맞아요. 힘이 있어야 하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에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 힘을 빌려준다면 당신은 나를 위해 칼이 되어줄 수 있나요? 이것이 그녀의 본심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경호원이나 하수인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쥘 날카로운 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인간 병기를 원했던 것이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처음 봤던 그 미묘한 감정, 그를 첫눈에 사로잡았던 그 무언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소유욕과 함께 기묘한 종류의 애착, 심지어는 존중마저 담겨 있었다. 마치 길들일 수 없는 맹수를 소유하게 된 주인의 희열과도 같은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를 길들이고 싶어 하면서도 그의 야성을 잃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지훈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기회였다.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에게 드리워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총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셔도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대답의 형식적인 측면, 너머에 있는 것을 본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강지훈 씨, 오늘부터 당신의 숙소는 바로 여기, 이 건물 최상층에 있는 내 개인 공간 옆방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내가 제공합니다. 옷, 음식, 그리고 당신이 복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실루엣 뒤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녀를 위한 후광처럼 보였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를 때 항상 낡게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며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좋아요. 한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연락해 지훈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들어와 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이제 지훈은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 상대나 부하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를 바라보는 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여자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드러내는 눈빛.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비서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그는 자신이 거대한 황금세장에 갇혔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기묘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그는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을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사랑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무언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의 새로운 삶은 감시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공간은 한서연의 펜트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급 스위트룸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편의시설, 그리고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호사스러움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에 불과했다.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CCTV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었고 그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다. 그는 한서연의 소유물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이 무엇을 하는지 완벽하게 통제하길 원했다. 지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혹독한 체력 단련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방 안에 비치된 수많은 책들을 읽었다. 그의 몸과 정신은 조금도 녹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단련되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황금 세 장을 부수고 나갈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유일한 외출은 한서연의 그림자 역할을 할 때였다. 그녀가 회사로 출근할 때, 외부 미팅에 나갈 때, 지훈은 항상 그녀의 두 걸음 뒤에서 동행했다. SJ그룹의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경계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지만 감히 누구도 그에 대해 묻지 못했다. 한서연 총재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남자. 그것만으로도 그는 불가침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한서연은 지훈을 철저하게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값비싼 장식품이나 잘 훈련된 경비견처럼 그저 그녀의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자신에게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을, 그의 복종을, 그리고 그의 안에 숨겨진 야성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그리고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강렬한 소유욕과 호기심의 정체를 그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밤늦게 집무실에 혼자 남아 CCTV 화면을 통해 지훈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다. 땀 흘리며 운동하는 그의 모습. 책에 깊이 몰두한 그의 옆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자신이 산 것이 단순한 인간 병기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품고 있는 한 남자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은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사건이 터졌다. 한서연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섬광과 함께 암전되었다. 동시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장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한서연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와 보고했다.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그룹 전체의 네트워크가 외부의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상황실 연결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스크린에는 SJ그룹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실의 모습이 비쳤다.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역력했다.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그룹의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 위에 수십 개의 붉은 경고등이 섬처럼 떠 있었다. 경고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김인준 실장, 상황 보고해. 한서연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카이스트 출신의 엘리트이자 SJ그룹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김민준 실장이 땀으로 젖은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다. 총재님,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배후가 명확한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방화벽은 이미 뚫렸고 현재 핵심 서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상대는 저희의 대응 패턴을 모두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분 안에 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SJ그룹은 전자, 화학,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룹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주가 폭락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고객 정보가 모두 적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회의실 구석. 그림자처럼 서 있던 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흐름을 날카롭게 쫓고 있었다. 그의 눈에 공격자들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해커들의 수법이 아니었다. 매우 정교하고 대담하며 파괴적인 방식, 과거 국정원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테러를 막아내던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상위 레벨의 공격이었다. 김민준 실장의 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아마추어 야구팀이 메이저리그의 올스타 팀을 상대하고 있는 격이었다. 지우는 공격 코드의 파편들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공격자들은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과신 때문인지 아주 작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알고리즘의 변칙적인 루틴이었다.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정보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지훈의 눈에는 그것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보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이대로 SJ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다면 어쩌면 자신에게 더 빨리 자유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자신을 바라보던 한서연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의 그 죽지 않은 눈 때문에. 그녀는 자신 안의 불씨를 알아보았다. 자신을 상품이 아닌 가능성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의 자존심이 이 비겁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았다. 비켜.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통제실과 연결된 회의실 한쪽의 보조 콘솔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비서가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한서연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박을 걸기로 했다. 자신이 거액을 주고 사온
이 남자의 진가를 확인해 볼 시간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장과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통제실의 김민준 실장이 화면을 통해 소리쳤다. 잠깐, 저 사람 누굽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게 하십시오.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한서연의 차가운 한마디에 묻혔다. 모두 가만히 있어. 그에게 맡겨. 그 순간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방어벽을 재구축하는 대신 역으로 공격자의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교묘하게 피해 그들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그가 만들어낸 코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적의 코드를 무력화시키고 분열시키고 마침내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통제실의 보안 요원들은 입을 벌린 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매달려도 뚫지 못했던 적의 공격이 불과 몇 분 만에 힘을 잃고 있었다. 메인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붉은 경고등들이 하나씩, 둘씩 녹색 안정 상태로 바뀌어갔다. 지우는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적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 선물을 심어놓았다. 앞으로 SJ그룹을 향한 모든 종류의 정보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역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공격자의 서버에 남아있던 데이터 파편을 긁어모아 그들의 배후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태숭, 디에비, 팀, 저글원. 태성그룹, SJ그룹의 오랜 숙적이자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던 최태석 회장의 이름이 지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메인 스크린의 마지막 붉은 경고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길고 길었던 사이버 공격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통제실에서는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낮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회의실 안은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한 곳에, 바로 키보드에서 손을 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강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회의실 구석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그림자처럼 섰다. 마치 방금 전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 그룹을 괴멸 직전에서 구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 한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른 임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지훈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음같 떨려는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순수한 경외와 놀라움, 그리고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딱딱한 권위가 아닌 미세한 떨림이 섞여 나왔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사이버 공격이 막아진 다음 날 아침, SJ그룹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에는 간단한 시스템 오류였다고 발표되었고, 최상위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어제 그룹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었는지 알지 못했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를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소유와 복종의 관계에서 오는 어색한 긴장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가치를 확인한 두 강자가 만들어내는 팽팽한 힘의 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창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지만 이제 한서연은 그를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에게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강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니터 앞에서 펼쳐졌던 그의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그의 무심한 태평함이 계속해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주워온 것이 단순한 조약돌이 아니라 아직 세공되지 않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다이아몬드라기보다는 차라리 잘 벼려졌으나 칼집에 갇혀있던 한 자루의 명검에 가까웠다. 강지훈 씨.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깨고 그를 불렀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그에게 다가오라고 명령하는 대신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고급 가죽 소파를 손으로 가리켰다. 앉아요. 그 간단한 한마디와 행동은 그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말없이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죄수나 노예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등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지훈이 어젯밤 확보한 태숭 데뷔 팀 091이라는 코드와 함께 태성그룹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 덕분에 확신을 얻었어. 최태석 회장. 그 늙은 여우가 이번 일의 배후야. 그는 오랫동안 우리 SDA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지. 어제의 공격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거야. 아마 더 거대하고 더 교활한 공격이 들어오겠지.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즈니스를 할 때의 그 어떤 때보다도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그래서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 우리가 처음 맺었던 그 굴욕적인 계약서는 잊어버려. 그건 실수였어.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의 속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자극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유령이 되어 주었으면 해. 공식적인 직함도 소속도 없이 오직 내게만 보고하고 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비밀 병기.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 최태석 회장을 비롯한 SJ의 모든 적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해. 필요하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것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어.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장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하나 들고 돌아와 지훈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지난 밤사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이용해 찾아낸 당신에 대한 자료야. 당신이 왜 국정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물론 아직은 수박 겉핥기 수준이겠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할 거야. 지훈의 시선이 서류 파일에 고정되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의 실체.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의 단편이
바로 저 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손을 뻗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했다. 왜 나를 돕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다. 총재님에게도 위험한 일일 텐데 부패한 권력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 아무리 SJ그룹이라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소연은 그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야. 당신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세력과 최태석 회장 뒤에 있는 셔첸전 그림자가 겹치는 정황이 포착됐어. 결국 당신의 적과 나의 적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 당신이 복수에 성공하는 것이 곧 내가 SJ를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두 번째 이유를 기다렸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에는 비즈니스적인 계산 대신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당신의 그 죽지 않은 눈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뛰어난 은한 칼이 녹슨 칼집 안에서 썩어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와 마음껏 날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당신이라는 명검이 과연 어디까지 뵐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어. 그녀의 솔직한 대답은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위선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자가 또 다른 강자를 알아보고 느끼는 순수한 인정과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그를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자신의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익과 위험, 거절했을 때의 미래, 답은 명확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그에게 내려온 유일하고도 가장 위험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결심을 굳혔다. 좋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소연의 입가에 마침내 뚜렷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한소연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말해봐. 나는 총재님의 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SJ그룹을 위협하는 적들을 처리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공동 목표가 일치할 때뿐입니다. 나의 복수는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목표 선정, 실행 방식, 그리고 그 끝을 맺는 것까지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총재님은 지원을 할 뿐 나의 전쟁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의 요구는 당돌했다. 사실상 그녀와 대등한 동맹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부하 직원 중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이 조건에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거부한다면 이 협상은 없던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한소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녀의 대답은 지훈조차 놀랄 만큼 단호하고 빨랐다.
나는 원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맹견보다는 스스로 사냥감을 고를 줄 아는 굶주린 늑대를 더 선호해 당신의 자율성 존중해 주겠어.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다. 종이 계약서도 서명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빛과 말로 맺어진 피보다 진한 신뢰와 이해관계의 맹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소유물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사냥하기 위해 손을 잡은 두 마리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한서연은 지훈이 올려놓았던 서류 파일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당신의 첫 번째 사냥감에 대한 정보야. 그녀는 태블릿 PC를 조작해 또 다른 파일을 그의 앞에 띄웠다. 그곳에는 최태석 회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약점과 비리,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태석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공동 목표가 될 거야. 그를 치다 보면 분명 당신이 찾는 진실의 꼬리도 잡히게 되겠지. 지우는 말없이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과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기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한서연과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직후 강지훈의 활동 방향은 극적으로 넓어졌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 옆 스위트룸이라는 황금 세장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활동 무대는 SJ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외부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정보 분석실이었다. 그곳은 한서연이 자신의 유령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에 비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 게이트웨이, 그리고 위성 감청 장비까지. 일국의 정보기관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과거 국정원 요원 시절의 자신으로 완벽하게 돌아갔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자유롭고 강력했다. 관료주의적인 절차나 상부의 간섭 없이 오직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태성그룹의 회장, 최태석, 지훈은 전공법을 택하지 않았다. 최태석처럼 노회한 인물은 자신의 주변에 몇 겹의 방어막을 쳐놨을 터였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태석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조세 피난처의 비밀 계좌를 넘나드는 복잡한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최태석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종착지 중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마카오에 있는 작은 전kit방 전캣룸 운영업체였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카지노 에이전시였지만 지훈의 분석 결과 그곳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허브이자 부패한 권력자들과 기업가들이 비밀스럽게 만나 거래하는 사교 클럽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핵심 인물 중 한 명의 프로필에서 지훈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전직 국정원 해외정보국 소속 박기철. 그는 지훈이 몸담았던 팀의 선배였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박기철은 지훈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기 직전 그가 맡았던 마지막 작전의 정보를 유출한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에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박기철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그의 기록, 퇴직 이후의 행적,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 그러다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기철이 국정원을 나온 직후 그의 아내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매입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지훈이 SJ그룹의 정보력을 동원해 아파트의 원래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아파트는 태성그룹이 관리하는 차명 부동산 중 하나였다. 연결고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최태석이 박기철을 통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그 정보로 지훈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했으며 박기철은 그 대가로 거액의 돈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보장받은 것이다. 지훈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막연한 의심과 절망이 이제야 비로소 구체적인 복수의 대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가 조사에 몰두하는 동안 한서연과의 관계도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밤늦은 시간에 정보 분석실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적은 점차 흐려졌다. 그녀는 종종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옆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거대한 그림을 꿰뚫어보는 그의 비범한 능력에 그녀는 매번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사로잡은 것은 일에 몰두한 그의 모습 그 자체였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 키보드를 두드리는 단단한 손가락,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 때 미간에 잡히는 미세한 주름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남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자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줄 만한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 주변의 남자들은 그녀의 부와 권력에 아첨하거나 혹은 그것을 질투하고 빼앗으려 드는 자들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배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목표와 신념에만 충실했다. 바로 그 점이 한서연을 참을 수 없이 매료시켰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이 박기철과 태성그룹의 연결고리를 막 찾아낸 직후였다. 그는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분석실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잠든 줄 알았던 지훈이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자 잠시 멈칫했다. 피곤할 텐데 쉬고 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곧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훈이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성과가 있었나 보군. 그녀는 그의 지친 얼굴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은 말없이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모니터에 띄웠다. 박기철의 프로필, 태성그룹의 차명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까지.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자료를 다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태석,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러운 수를 썼군.
국가정보기관까지 매수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다니.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쩔 생각이지. 이 정보를 언론에 터뜨릴 건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아직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저들이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 최태석의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카오까지 가서 그를 잡아오겠다고 위험해. 그것은 최태석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상사가 부하 직원의 안전을 걱정하는 차가운 어조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그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고 강인해 보였지만 사실은 거대한 제국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결심을 확인한 한서연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혼자 가게 두진 않겠어. 내가 가진 최고의 팀을 붙여주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겠어.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해. 마지막 말은 거의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녀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과 고독한 책임감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모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치열한 암투 속에서 스스로의 왕국을 지켜낸 여왕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모습을 보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고독한 늑대의 모습.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거래나 계약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존중이었고 신뢰였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져 내려온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한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다. 그녀의 뺨이 미세하게 붉어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단단했다. 나는 유령입니다.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소리 없이 돌아올 겁니다. 그의 말을 끝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완전한 이해의 순간이었다. 복수를 향한 어두운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회장실. 최태석은 책상 위의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끄며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앞에는 신복인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지난번 SJ그룹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공격에 동원했던 최정예 해커팀은 역추적을 당해 와해 직전에 이르렀고 오히려 SJ의 보안 시스템만 한 단계 격상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최태석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서연 그 계집애에게 이런 방어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다.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알아냈나 누가 막은 거지. 최태석의 목소리는 늙고 탁해했지만
그 안에는 뱀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근 한서연 총재의 곁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과거 국정원의 최정예 요원이었으나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한 강지훈이라는 자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겨받은 최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지훈. 그의 기억 한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몇 년 전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던 한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의 끈을 이용했을 때 그 작전의 희생양이 되었던 젊은 요원. 강지훈. 최태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놈의 가족은 어떻게 됐지? 사업을 하던 아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회장님. 강지훈의 부친 강병철은 저희가 식과 케타 작업으로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고 결국 아들을 SSJ에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장남 강태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최태석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장 강력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서연이 아끼는 새로운 칼을 부러뜨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칼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그의 형 강태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나 좀 살려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강태준은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긴 이후로 지훈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지훈의 탓이라며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런 형이 갑자기 연락해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 지훈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함정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차마 끊어내지 못한 혈육의 전기, 그의 발목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형? 그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다. 내가 태성그룹의 내부 자료에 손을 댔어. 최태석 회장의 비자금 자료였는데 그걸 그쪽 사람들이 알아차렸어. 오늘까지 원본 파일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지훈아. 네가 좀 도와줘. 너 이런 일 잘 알잖아. 형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허점투성이었다. 평생을 무능하고 소심하게 살아온 형이 태성그룹의 심장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가야만 했다. 만에 하나, 형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함정이라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한서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더러운 가족사였고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폐쇄된 인천항의 한 부두 창고였다.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냄새와 낡은 철골 구조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훈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경계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중앙에 강태준이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달려왔다. 지훈아, 와줬구나. 그는 지훈의 손에 작은 USB 메모리 칩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거야. 이 안에 그 자료가 들어있어. 이걸 그놈들한테 전해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줘. 제발. 강태준의 연기는 형편없었다. 그의 눈은 지훈을 보지 못하고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형은 미끼였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형,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나한테 왜 이래?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태준의 몸이 흠칫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지훈을 향해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지훈이 잠시 눈을 찡그린 사이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최태석의 비서실장이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강지훈 씨, 오랜만이군. SJ그룹의 최신 기술 개발 자료를 빼돌려 밀매하는 현장이라. 한서연 총재가 알면 아주 기뻐하겠는걸. 비서실장은 마치 연극 대사를 읊듯이 말했다. 강태준은 그 말을 끝으로 비명과 함께 구석으로 도망쳐 웅크렸다. 지우는 손에 들린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든 것은 태성의 비자금 자료가 아니라 SJ의 기술 자료로 조작된 파일일 터였다. 자신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 자리에서 조용히 처리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사방이 막힌 창고, 수십 명의 적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에게 2번이나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자들에 대한 사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쓰레기들.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의 칼을 피하며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한 마리 맹수였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한편 그 시각 SJ그룹 정보 분석실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허락 없이 사라진 지훈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가 인천항의 폐창고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즉시 위성으로 창고 주변을 살폈고 수십 명의 인원이 창고를 포위하고 통신을 차단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함정이야.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 곁에 있던 보안팀장 김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총재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강지훈 씨는 이제 저희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가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성적으로는 김민준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그의 위치 신호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살아서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김 팀장, 우리 팀을 출동시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 그를 살려서 데려와.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SJ그룹의 운명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한 남자에 대한 믿음 위에 걸기로 결심한 것이다. 창고 안의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지훈은 몇 군데 자상을 입었지만
대부분의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 역시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마비시켰고, 이어서 최첨단 전투장비로 무장한 한 무리의 특수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한서연이 비밀리에 육성해온 사설 특수팀 팬텀이었다. 팬텀팀은 순식간에 남은 태성의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비서실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등 뒤에 나타난 지훈의 손에 목덜미를 잡혔다. 잠시 후 지훈은 팬텀팀의 호위를 받으며 피로 얼룩진 몸을 이끌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창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 강태준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것으로 그들의 인연은 끝이었다. 지훈은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멍청하긴.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왜 혼자 간 거야?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했을 때, 이 여자만은 자신을 믿고 구하러 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팔을 들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함께 이 지옥 같은 싸움을 헤쳐나갈 단 한 사람의 동지임을 깨달았다. 안전가옥의 거실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거센 비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한서연은 소독솜으로 강지훈의 팔에 난 깊은 자상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인 의사처럼 능숙했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팔에서 느껴지는 따끔한 통증보다 형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을 핥히는 배신감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다. 싸움이 끝난 후 그는 마치 감정이 마모된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 안전 가옥에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아 간신히 참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붕대를 다 감은 한서연은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찻잔 하나를 그에게 건네고 그의 옆 소파의 먼 끝이 아닌 바로 곁에 앉았다. 많이 아픈가?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랑카랑한 총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었다. 질문의 의도가 팔의 상처에 대한 것이 아님을 지훈은 알 수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이젠 누가 나를 배신해도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가는 명예를 빼앗아갔고 아버지는 나의 자유를 팔아넘겼으며 형은 내 목숨을 팔아넘기려 했으니 다음엔 또 누가 무엇을 더 빼앗아갈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강한 척하는 허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한 평온함이었다. 그의 말에 한서연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와 고독을 그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나도 배신당한 적이 있어. 그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내가 24,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였지. 모두가 내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SJ를 이끌 수 없을 거라고 수군댔어. 나를 가장 아껴주시던 작은아버지는 내 뒤에서 이사들을 포섭해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고 10년 넘게 우리 집안을 모셔온 집사는 경쟁사인 태성그룹에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팔아넘겼지. 내가 믿었던 약혼자는 그 틈을 타 다른 기업의 딸과 약혼을 발표했고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믿지 않게 됐어. 모든 관계를 거래라고 생각했고 모든 호의를 의심했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스스로 얼음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나를 가뒀어. 차갑고 냉정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여기면서. 그녀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비에 젖은 창문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런데 당신을 처음 본 날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 아버지의 그 비굴한 모습 앞에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던 당신의 눈빛, 모든 걸 잃었지만 영혼까지 팔지는 않은 그 모습에서 어쩌면 나와 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얼음 성벽 안에 갇혀있는 또 다른 외로운 늑대를 본 것 같았지. 그래서 당신을 샀어. 그건 내 평생의 가장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어.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그러고 싶었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그 눈빛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지옥을 겪어온 것이다. 방식과 무대는 달랐지만 배신과 고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는 점에서 그들은 완벽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게서 보았던 기묘한 감정의 정체는 바로 동병상련의 유대감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훈은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상처를 그녀 앞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내 신념이었고 동료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라고 믿었습니다. 작전 중에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했지만 나는 조직의 규율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선배가 적에게 정보를 팔아넘겼고 조직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국가의 영웅에서 국가의 반역자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날의 절망과 분노가 다시금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래도 가족만은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 때문에 나를 팔았고 형은 질투와 탐욕 때문에 내 목숨을 노렸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가장 처참하게 부서뜨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 찼다. 한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더 다가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뻗어 붕대가 감긴 그의 손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지우는 그 온기에 놀라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얼음처럼 차가울 것만 같았던 그녀의 손이었다. 이제 당신을 배신할 사람은 없어.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은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신념, 그 정의,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파괴하려는 그 악, 내가 함께 부숴줄게. 그러니 이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지훈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겠다는 전우의 맹세였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거세게 퍼붓던 비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손을 돌려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손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단단하게 얽혔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이 비 내리는 밤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수와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구원과 신뢰의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빗줄기가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을 때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의 모든 것은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복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었다. 지난밤의 고백을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영혼을 공유한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이자 세상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었다.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들의 방역을 더욱 대담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안전가옥은 이제 그들의 작전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최태석과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 체크메이트 작전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최태석의 비리를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태성그룹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흡수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다. 한서연은 SJ그룹의 재무팀과 법무팀의 최종의 인력들을 비밀리에 안전가옥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훈을 자신의 특수 전략 고문이라고 소개했다. 아무도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가 지닌 비범한 카리스마와 한서연의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모두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랐다. 작전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축은 지훈이 맡았다. 그의 임무는 마카오로 날아가 박기철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입에서 최태석 회장의 지시로 자신을 모함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녹음과 영상으로 기록된 법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것은 최태석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칼날이 될 터였다. 두 번째 축은 한서연이 지휘했다. 그녀는 SJ그룹의 모든 가용자금을 동원하여 차명 계좌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태성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의 팀은 태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위한 모든 법적, 재무적 절차를 준비했다. 지훈이 박기철의 자백이라는 폭탄을 터뜨려 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혼란에 빠진 주주들의 의결권을 흡수하고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타이밍과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들은 밤낮을 잊고 계획에 몰두했다. 정보 분석실에 거대한 스크린 앞은 그들의 전쟁터였다. 지우는 박기철의 모든 동선과 습관,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마카오의 모든 비밀 통로를 분석했고, 한서연은 태성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재무제표 속에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밤샘 작업에 지친 그녀를 위해 지훈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식사를 거르는 그를 위해 그녀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챙겨주었다. 전략 회의 중 오가는 날카로운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최고의 전우였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지훈이 마카오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친 두 사람은 분석실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반짝였다. 두렵지 않아. 한서연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총수로서의 위험 대신 사랑하는 남자를 사지로 보내는 여인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당신과 함께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지우는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거나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한 위로,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간절한 약속.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끝나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마카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강력한 여왕이 있었다. 마카오의 화려한 넌사인과 욕망이 들끓는 공기 속에서 지우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한서연이 지원해준 최첨단 장비와 현지 정보를 이용하여 하루 만에 박기철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박기철은 마카오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도박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살고 있었다. 최태석이 제공한 검은 돈으로 얻은 달콤한 인생이었다. 지우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유령처럼 그의 방에 잠입했다. 박기철이 술에 취해 여자들과 희롱하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어둠 속에 앉아있던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오랜만입니다, 박 선배. 지훈의 목소리에 박기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간단한 제압 동작으로 박기철을 무력화시킨 지훈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의자에 묶었다. 선택지를 주지. 여기서 조용히 나랑 대화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건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최태석 회장에게 보냈다고 꾸며서 이 호텔 옥상에서 떨어지게 될 건지.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박기철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의 눈앞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박기철은 지훈이 그의 모든 비리 내역과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읊어대자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태석 회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그 정보로 강지훈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훈은 그의 자백을 완벽하게 영상으로 담았다. 임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박기철을 이용하여 태성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서버의 접속 코드를 알아냈고 그곳에 추후 원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어놓았다. 모든 임무가 끝난 순간이었다. 그는 박기철에게 새로운 신분과 해외 도피 자금을 던져주었다. 사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박기철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비틀거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지훈은 그가 남기고 간 노트북을 이용해 서울의 한서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유령, 귀환 준비 완료. 몇 초 후, 그녀에게서 답신이 왔다. 역시 짧았다. 여왕, 체크메이트를 시작한다.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을 등지고 선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이 서울로 돌아온 바로 그 시각. 태성그룹의 최태석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유령처럼 나타나 태성의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다. 주식시장에는 한서연과 SJ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태성의 주가는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불안정하게 요동쳤다. 마치 거대한 상어가 피 냄새를 맡고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시장 전체가 불길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카오에 심어두었던 박기철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최태석은 늙은 맹수처럼 알섬. 직감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물의 중심에 얼마 전 자신의 덫에서 살아나간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하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이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 가장 폭력적이고 더러운 수단들을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먼저 언론을 이용한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최태석이 수십 년간 검은 돈으로 관리해야 해온 언론사들과 사이비 기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에는 연일 한서연 총재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혹 제기는 물론 사생활에 대한 추잡한 루머, 심지어는 그녀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를 이용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의 소설에 가까운 기사들이었다. 동시에 최태석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풀어 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회유와 협박, 때로는 노골적인 폭력까지 동원되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어떤 끔찍한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태석의 진짜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이 모든 방역의 핵심이자 칼날인 강지훈. 그는 강지훈을 제거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용병 업체를 고용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임무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 사냥개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강지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은 한서연과 함께 언론의 공격에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악의적인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주주총회소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이 가져온 박기철의 자백 영상은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은 주주총회가 열릴 D-Day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공격은 그들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 밤 지훈과 한서연은 최종 리허설을 위해 주주총회가 열릴 호텔의 연회장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동선과 발표 자료, 그리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까지 모든 것을 점검한 후 호텔을 빠져나오던 길이었다. 그들이 탄 방탄 리무진이 한적한 도심의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대형 덤프트럭이 괴물처럼 돌진해 그들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리무진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던 지훈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의 온몸을 훈련된 본능이 지배했다. 총재님, 그는 옆자리에 한서연을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에어백 덕분에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앞뒤로 도로를 막아선 검은색 밴과 그곳에서 내리는 중무장한 괴한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목표물을 향한 살기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구겨진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그는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권총과 섬광탄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창고에서의 패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다. 상대는 자신과 같은 훈련을 받은 프로 중의 프로였다. 지훈은 주변 지형을 빠르게 이용했다. 그는 차량들을 엄폐물 삼아 움직이며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고 아스팔트 위에는 뜨거운 탄피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한편 리무진 안에서 정신을 차린 한서연은 창밖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맹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자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공황에 빠지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비상 신호를 보냈다. 지훈의 싸움은 고독했다. 적들은 끈질겼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어깨에 총알이 스치고 옆구리에 칼날이 베이는 상처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잊은 기계처럼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는 것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용병과 지근거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 용병의 총구가 그의 심장을 향했다.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용병의 등 뒤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섬광이 터졌다. 한서연의 비상신호를 받고 출동한 팬텀팀의 공격 헬기가 나타난 것이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막강한 화력 앞에 마지막 용병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리무진에서 내린 한서연이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그의 어깨 상처를 지혈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 때문에. 지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선택한 길입니다. 그날 밤 모든 언론의 눈을 피해 그들은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공격은 실패했지만 최태석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안전가옥의 창가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니, 내일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세워 두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우리의 모든 것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그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내일 떠오를 태양은 한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두 사람의 시작을 함께 비추게 될 터였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주총회장이 마련된 특급 호텔의 연회장 안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재계의 모든 이목을 증명하듯 몰려든 기자들로 연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태석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난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쉬웠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주주들은 이미 자신의 협박과 회유로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었다. 한서연이 시장에 뿌린 악성 루머와 주식 매집 시도는 그저 어린 계집애의 미숙한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SJ그룹에 대한 역공을 선언하며 화려하게 부활할 생각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의辉煌, 한과거와 장밋빛 미래에 대해 안자화자찬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교활한 방식으로 경쟁사를 깎아내리며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태성을 흔들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근본 없는 리더가 이끄는 부실한 기업의 어설픈 공격에 우리 위대한 태성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걸려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과 함께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원 복구해. 최태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성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낯익지만 초췌하고 공포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바로 마카오에서 사라졌던 전직 국정원 요원.
박기철이었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절규하듯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호텔 인근에 주차된 특수 차량 안에서 강지훈이 그의 팀과 함께 컨트롤하고 있는 영상이었다. 저는 태성그룹 최태석 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저에게 국정원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당시 최고의 요원이었던 강지훈 씨에게 반역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거액의 돈과 평생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최태석 회장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영상 속 박기철의 자백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처절했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단상 위에 최태석 회장에게로 번갈아 향했다. 최태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당장 꺼. 저걸 당장 끄란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더욱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다. 최태석의 비밀 비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그리고 그 돈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로 전달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액수, 그리고 관련자들의 실명과 함께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지훈이 박기철을 통해 확보한 서버 접속 코드로 빼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였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배신감에 찬 욕설이 뒤섞여 폭발했다. 단상 위의 최태석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수십 년 철옹성 같던 제국이 불과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뒤쪽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한 곳을 비췄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혼돈에 빠진 연 회장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여왕의 강림과도 같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주저앉은 최태석의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태성그룹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방금 여러분께서는 한 부패한 기업인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가를 병들게 했는지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는 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비자금이 되었고,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태성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에 저 한서연과 우리 SJ그룹은 오늘 이 시간부로 태성그룹에 대한 공개 매수를 선언합니다. 현재 주가의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주식을 매수하여 썩어빠진 경영진을 모두 몰아내고 태성그룹을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기업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선언은 결정타였다. 최태석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주주들에게 그녀의 제안은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곳곳에서 그녀의 제안을 지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한서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 교활한 계집애가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올라와 최태석의 앞을 막아섰다. 최태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낭독하고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계의 거물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질질 끌려 나갔다. 그의 눈은 마지막까지 한서연을 향해 증오의 불길을 뿜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한서연은 홀로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혼돈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승리의 여신처럼 보였다. 그녀는 연 회장 구석, 지훈이 미리 알려준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향해 아주 잠깐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작전 성공의 신호였다. 차량 안의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마침내 도래한 순간이었다. 최태석 회장이 몰락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는 지각 변동이라 불릴 만한 거대한 폭풍을 겪었다. 태성그룹은 한서연이 이끄는 SJ그룹에 성공적으로 인수 합병되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썩어빠진 경영진을 모두 몰아내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대 공룡 기업을 뿌리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최태석과 그의 수족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강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서 그들은 감형의 여지조차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시대의 어둠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삶에도 새로운 여명이 밝아왔다. 박기철의 자백 영상과 태성그룹의 내부 자료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움직였다. 그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누명이 벗겨졌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그의 부당한 파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심지어 그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의 복귀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스파이도 팔려온 노예도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족쇄가 풀린 날, 지훈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과거를 마주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 강병철을 찾아갔다. 회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한때 호령하던 회장님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늙어가고 있었다. 아들의 방문에 강병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늙고 병든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아비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지훈은 그를 분노 없이, 그렇다고 연민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냈다. 그의 형, 강태준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석의 납치 및 살인미수 교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했다. 지훈은 단 한 번도 그를 면회 가지 않았다. 그에게 형은 인천의 폐창고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그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과거와의 악연을 정리하고 난 후 지우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그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국정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도,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무한한 선택지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 하나의 길만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SJ그룹 타워의 최상층,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서 있었다. 몇 달 전 그가 처음 이곳에 끌려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지만 이제 그의 눈빛과 그를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여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남자였다. 그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한서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복수도 끝났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앞으로 뭘 할 생각이야. 국정원에서 당신을 원하고 있다던데. 그녀의 질문 속에는 그가 자신을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의 얼굴을 지배했던 차갑고 단단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진심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한서연이 그에게서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강지훈은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만을 위해 살았던 강지훈도 어제부로 죽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되고 단단했다. 나는 내 과거를 되찾기 위한 싸움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나의 미래를 찾았습니다. 내 미래는 더 이상 국가의 그림자 속에도 복수의 어둠 속에도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팍으로 가져갔다. 나의 미래는 바로 여기,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유령이나 검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 당신의 동반자,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의 고백에 한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가족에게 팔려왔던 한 남자와 그를 첫눈에 사랑했던 한 여자. 지옥 같은 운명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연인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때 그를 가두었던 황금세장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왕국이 되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